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친 트럼프 대 반 트럼프로 미국이 둘로 쪼개진 양상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미국 중간선거에 우리가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한반도 북핵과 경제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보다 더 큰 변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판세 여론조사상으론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하다는데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고 있는 이른바 샤이 트럼프 표가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 연 사흘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미국 중간선거의 앞과 뒤 그리고 겉과 속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외교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님,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교수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워싱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우세 전망. 이 전망 속에 막판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고 합니다. 워싱턴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미 하원 전원과 상원의 3분의 1, 그리고 주지사 3분의 2 정도가 교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선거는 일찌감치 친 트럼프 대 반 트럼프 구도로 짜였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상으로는 상원 공화당 우세, 하원 민주당 우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선거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으로 보수층 표심을 자극하면서 지지율 격차는 좁혀졌습니다. Last week I called up the United States military. We're not playing games, folks. There's no game. Because you look at what's marching up, that's an invasion. Healthcare is not like, how are we going to educate our kids and get those guns out of the hands of our gang? That's not the thing. The thing is, these folks 1,000 miles away.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은 더욱 힘을 받고 재선 전망도 밝아집니다. 반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각종 트럼프 정책에 대한 예산을 놓고 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야당도 외교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선거 판세가 친 트럼프 대 반 트럼프로 지금 양분됐다라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퇴직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트럼프 공격을 막 해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 샤이 트럼프가 결집 중이라는데 여론조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든 분석을 하시는지 전문가들의 세세한 의견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임성준 대상님한테 좀 뭐 여쭤보겠는데 미국 중간선거 여러 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시면은 다른 중간선거와 좀 제일 다르다 싶으신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이번 그 미국 중간선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앵커분 말씀하신 대로 네. 뭐 특징이 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특징이 없는 게 이번 선거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통 미국에서는 선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경제 상황입니다. 네. 경제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네. 이제 그 현 정부에 대한 지지냐 아니냐 뭐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에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최고의 상황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성장률도 좋거니와 실업률도 지금 뭐 역대 가장 최소로 되어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특히 이제 뭐 과거에는 중동에서 그 대테러전을 이제 수행하면서 네, 할 거냐, 역시 말 행정부의 거냐. 힘을 몰아줘야 되겠다 하는 뭐 네.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중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네. 가장 큰 특징을 찾는다면은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그 미국민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전체 상황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까지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그 선택이다. 선택이다 이제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통상 중간 선거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그 대통령에 대한 견제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하원에서 대개 24, 5석 정도 이제 집권당이 네. 뭐 잃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통상인데 네. 뭐 이번에도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지금 대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불리하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나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마련해 놨는데 여론조사 그 결과 보는 것 자체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좀 여론조사 결과표를 보여드리면서 그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미국민들이 당신은 트럼프가 좋으냐, 트럼프 정책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 물음에 대한 선택이란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지지 안 한다가 조금 높습니다. 높다. 한 3% 정도 네, 높은데 저는 제일 지금 주목하는 게 미국의 어떤 그 선거 이제 지역별로 대개 이제 세 등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이제 그 뭐 이제 영어로 얘기해서 어번권이라 그러는데 예, 도시와 시골. 도시. 예, 예. 예. 근데 이 도시라면은 이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네. 우리가 좀 그 잘 모르고 있는데요. 미국이 뭐 인구가 3억 5천이 되는 큰 나라지만 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10개밖에 안 됩니다. 아, 네, 그런가요? 이게 뭐 중국은 그거는 또 아마 진짜 1000만 의외네요. 넘는 도시가 10개가 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대비가 되고 예. 그다음에 대개 이제 시골과 농촌 지역 예.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대도시 인근에 소위 도시에 이제 뭐 근교라 그럴까요? 서버번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지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렇죠. 중상층 인구들이 많이 몰려 살고. 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트럼프가 이긴 거는 여기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약 5% 정도 이겨가지고 대권을 잡았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보니까 그 서버번이 한 3% 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것이 아마 지금 민주당이 승리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는 것은 소위 러스트벨트, 예, 그 러스트벨트. 과거에 이제 예. 공업 뭐 공업 이런 지역들. 지역이 예. 쇠락해가지고 지금 불만 세력이 많았는데 여기서 지금 또 민주당이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약진하고 거의가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돼서 민주당이 이번에 이기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이 나오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샤이 트럼프가 네. 또 어떻게 결집하느냐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대륙을 이게 지역별, 연령별, 학력별, 인종별로 다 나눠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이 집중도가 필요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서 미국 전문가이신 임성준 전 대사님께서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한번 해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따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교수님한테 좀 여쭙겠는데 총평을 부탁을 드릴 때 보면은 제 경험적으로 보면요. 트럼프가 이번 중간 선거는 내 선거다. 이건 나에 대한 선거다라고 아예 나서서 저렇게 하는 바람에 과거 행정부의 중간 선거와는 달리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자기 선거로 만든 측면이 좀 있다라는 좀 평가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전략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기존 중간 선거에 어떤 네. 그 평가를 좀 다시 해드리면, 그러니까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중간 선거나 현 그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그 지금 미국 격언에 보면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다 이럴 정도로 중간 선거 결과가 통계적으로만 보면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의 그 민주공화당 양당 체제가 확립된 1860년대 이후로 보면 예. 42번 중에 3번만 그 여당이 집권당이 이겼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43번이 실시가 됐는데 집권당이 이긴 거는 단 3번밖에 예, 없다. 42번 중에 3번만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예.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상원에서는 평균 2석을 잃고 그다음에 하원에서는 30석 이상을 잃는 것이 이제 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집권당한테 불리한 선거네요, 기본적으로. 네, 중간 그렇습니다. 선거는. 예, 아무래도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좀 선거라는 것이
그 집권당이 잘한 것을 평가해주기 위해서 나오기보다는 일단은 못한 것에 못한 것에 대해서 대한 이제 평가. 혼내주기 일어나서 나오는 네, 그 네. 유권자들 많기 때문에 그런 그 경향이 더 크죠. 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거는 내 선거라 해서 지금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이 지금 자기 선거로 만들어 버렸어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이 트럼프의 자기 선거 전략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까 지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좀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보고 밀어붙이는 있습니다.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성적이 좋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공화당이 잘해왔다. 트럼프 행정과 예. 공화당이 잘해왔다는 것을 과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뭐 자기의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이민 문제라든지, 이민 문제. 예, 그다음에 뭐 추가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와 반 트럼프 이렇게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반 트럼프 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떠한 이슈를 제시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2016년 대선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여론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대항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세에 나서서 네. 이제 반 트럼프 미국의 가치를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말씀인 즉슨 트럼프는 경제 성과를 내세웠는데 내가 집권한 이후에 1년 반 동안 경제 성장률이 4%를 달성을 했다. 실업률은 3%대로 떨어졌다.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 최근에 좀 주식 상황 나빠진 거는 살짝 빼고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로는 내가 1등이었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는데 이와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어찌됐든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국제적으로 좀 창피하다. 돈만 벌면 뭐하냐. 미국의 국격이 떨어졌는데 이런 말은 할지언정 뭔가 구체적인 아젠다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총평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번에 내세우는 것은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그 슬로건을 보면 Better Off Now,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면서 이제 경제 성과를 홍보하고 있고, 네. 민주당 쪽에서는 For People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 원래 민주당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복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네, 건강보험. 특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것은 건강보험에 있어가지고 네. 이제 pre-existing conditions, 즉 이제 뭐 기존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허용해 준 것이 오바마 케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서 이제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말씀해주신 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리더십 스타일의 문제, 네. 그래서 미국의 미래 이런 부분도 또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지금 대결 그러니까 그 구도가 선거 이번에 이슈라고 들 수 있는 것이 지금 네. 우리 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어보니까 유권자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하게 꼽은 것은 역시 건강보험 문제, 오바마 예. 케어입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가 열심히 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렇죠. 예. 집권 시에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을 이제 트럼프 집권 하에서도 예. 그걸 실시를 해야 된다고 아마 열심히 떠드는 것 예. 같아요. 오바마 전- 81%가 이 오바마 케어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예. 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을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사람들의 최대의 고민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도 이거 비싼 수준이 아니라 감당이 안 되는 이 병원 의료 보험 체계가 엉망이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문제는 잠시 뒤에도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의 최대 치적은 오바마 케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을 했는데 이거를 뒤엎어버린 거에 대한 찬반 논란입니다. 자, 봉영숙 박사님한테 가겠습니다.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제 공화당도 민주당도 네. 또 트럼프 행정부도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결과로 나올 겁니다. 그럴 왜냐하면 가능성이 트럼프 크다. 입장에서는 미국 사회가 분열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국 사회가 분열된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워낙 양극화가 돼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분열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이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네. 또 본인의 이런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는데 계속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미국은 편이 갈려 있었죠, 유권자가.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까지 예. 그 폴라라이즈
그러니까 양극화가 된 적은 없었죠. 없죠. 그래서 이제 예. 전직 아유, 극과 극이에요. 저 트럼프 지지율 보세요. 89대 6이니까 뭐 극과 극이에요. 좋다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거고 싫다는 사람은 뭐 극한적으로 싫어하는 거고. 근데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선거 전략이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심플해지죠. 어차피 예. 투표하지 않을 지지층한테는 그 유권자층한테는 접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메시지는 역시 나를 싫어할 수는 있다. 네. 하지만 내가 이제까지 한 정책을 평가해달라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까도 네. 얘기하셨지만 실업률이 지금 3.7% 10월에 나왔는데 이 숫자는 4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예. 69년. 경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4% 밑으로 떨어지면 완전 고용이라고 완전 고용이죠. 표현을 하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로 매 분기마다 적어도 미국 경제가 3%씩 성장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미국의 경제 성장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소위 와이칼라라든지 그 월가의 투자자들만 혜택을 본 게 아니라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소위 러스트 벨트, 예. 미스콘신, 미시간의 그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창출됐습니다. 백인 남성 고졸로 그렇죠. 표현되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학력 백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뭐하냐,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 비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경제가 좋아졌고 모든 미국인이 혜택을 받았고 특히 나를 지지했던 네. 중국 등 아시아 경제한테 일자리를 뺏겼던 사람한테 우리가 일자리를 다시 찾아왔다. 네. 이런 논지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다지 불리하지 않은 그런 선거고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상원에서 지금 35석이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새로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 연방 상원 의석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무소속이 이제 49석입니다. 그러니까 네. 간단히 생각하면 민주당이 2석만 더 추가하면 다수당이 네. 될 것이다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그 민주당 상원의원이 현직에 있는 지역구가 26곳입니다. 네. 그렇지만 공화당은 9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수성을 해야 되는 굉장히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네, 잠깐만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 중간 선거 종합 여론조사 그래픽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봉 박사님이 이제 여론조사 뭐 어차피 말씀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판세 분석부터 가 보겠습니다. 상원부터 지금 보면요. 미국이 주가 50개고 한 주당 상원 의원은 2명씩이니까 100석인 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 현재 기가 막히게 51대 49입니다. 빨간색이 공화당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이고요. 현재 51대 49인데 상원은 100석을 전부 다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3분의 1인 35석만 뽑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사전 설명 드렸고 봉 박사님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기에서 저 그래프만 보면은 예. 민주당이 그 2석만 더 차지하면은 이 51대 49가 49대 다 59가 뒤집힐 것 같잖아요, 51이 지금.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 때 이제 판세를 뒤집으면 되겠다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예. 이 상원 100석이 모두 이번 선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35석인데 그렇죠. 그 35석 중에 26곳은 이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 현역 판세입니다. 의원이 민주당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야 본전이네. 그렇죠. 잘해야 본전입니다. 아하.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에 이 2석을 더 추가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하원도 현재는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23석을 추가하면 다수당이 됩니다. 예. 근데 그 23석을 추가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이제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한다 하더라도 예. 이것이 거의 50대 50으로 하원 의원이 분포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위기를 맞는다. 하원에서 이제 알겠습니다. 예산안 통과도 어렵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중간 정리를 하면서 이게 미국이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막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혼선을 빚을 수가 있어서 상원의 경우에는 봉 박사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현재 100석에서 공화당 우세가 결과적으로 뒤집혀지기가 어렵다라는 설명을 좀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언론에서 공화당은 상원을 계속 장악을 할 것이다라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고. 자, 하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하원 판세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면 민 박사님한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하원은 많죠. 435석이니까 많은 것도 아니네. 대한민국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미국 저 거대한 대륙에 435명이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랑 비교해 보면. 자, 어찌 됐든 하원이 435석인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공화당이 235석이니까 공화당 우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대 야소예요. 저 과반이 218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235표니까 집권당이 또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 종합을 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면 어떻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지금까지 연방 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야당인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것의 가장 그 큰 근거는 아무래도 이번 그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직 의원들 한 30명 이상이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공석이 된 거죠. 잠깐만요. 이것도 좀 우리 저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미국의 상원은 한 번 하면 사실상 끝까지 가는 거죠. 되면. 그러니까 상원 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신제죠. 그러니까 예. 임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없잖아요. 연방 상원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방 상하원 그러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연구 결과를 보면 현직 네. 효과라고 해서 현역 의원들의 재선율이 상원은 80%가 넘고 하원은 90% 넘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과거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서먼드 상원의원 100세까지 하셨어요. 맞아요. 예, 네, 예. 군사위원장을 예, 뭐 예. 오래 하셨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돌아가셔야 네. 돌아가신 뒤에야 이제 배지. 그러니까 미국은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 배지를 한번 달면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한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종신제처럼 돼버렸는데. 임기는 6년이지만 워낙 그 현역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원의원이 한번 되고 난다면은 이제 자리 고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 껄끄러운 공화당 상원의원이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석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맥케인 상원의원은 공화당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을 했던 분인데 돌아가셨기 예, 그러니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시던 분은 돌아가셔서 공석이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코커, 예. 그다음에 테네시 주의 상원의원도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부한테 많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네.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했는데 이분도 이번에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네. 공석이 돼서 이제 또 경합이 그렇군요. 벌어지고 예.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상원의원을 테네시랑 아리조나에서 이제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또 아리조나는 공화당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 후보도 최초로 이제 여성 후보가 둘이 나왔기 때문에 최초의 네. 여성 상원의원이 이제 선출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운이 상원의원도 좋네요. 예. 민주당이 약진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행정부한테 불리한, 특히 외교 정책에서는 불리한 판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민 교수님한테 가서 하원 의원에서 의원의 상당수가 은퇴를 한다까지 이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자, 은퇴 사유는 뭐 다양한 거죠? 본인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스캔들에 연루된 이런 것보다는요. 이제 예. 건강상 이유라든지 말씀하신 아하, 것처럼 예. 고령이 돼서 건강상 이유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직위를 위해서 그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네. 뭐 이제 그만두시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은퇴를 선언한 곳이 몇 곳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30곳이 넘죠. 30곳이 넘는 그래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뭐 이번 선거만 그렇게 두드러진 것은 아니고요. 네. 뭐 그러한 판이 자주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민주당 현역 의원보다 공화당 현역 의원들이 많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네. 공석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한테 유리한 그런 유리한 판세가 상황이 된다. 잡히는 거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중간 선거는 현 행정부에 대한 그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걸 반영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 종합판 보고 계십니다. 현재 가장 정확해서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잘 맞춘다고 뜬 여론조사 기관이 538이라고 하는 이제 저 여론조사 기관인데 저희도 그걸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235대 193으로 공화당 우세인 하원이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파란색 오른쪽에 민주당은 202석 확실하게 이긴다라는 것이고요. 공화당이 확실하게 이기는 곳은 195석이니까 이미 저기에서 차이가 나고 경합지역 38곳인데 저기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경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이게 지지율 차이가 예. 굉장히 5% 이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 여론조사에서 하는 그 어떤 그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제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좀 가깝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격차가 민주당 공화당의 격차가 그 여론조사가 시작된 올 여름이나 가을에 비해서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은 초박빙으로 갔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이 훨씬 더 네. 유리하게 나가고 있기 예, 때문에 34석 저기 30 우리 지금 그 그래픽에는 8석으로 네, 나왔는데 38석으로 돼 마지막으로 34석이 이제 경합지로 그렇게 그렇죠. 이제 예. 조사된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내역이 민주당이 19군데 조금이라도 앞서고 네. 0.1%. 0.1이라도 앞서는 데가 공화당이 12군데. 예. 그다음에 초경합 이건 뭐 완전히 동수 비슷하게 나온 게 3군데 뭐 이렇게 돼서 예. 거기서도 민주당이 조금 앞서고 있죠, 현재. 네네. 그럼 저 대사님 보시기에 이 경합 지역으로 갈수록 이게 어떤 미국은 워낙 큰 대륙이니까 지역별로 어떻게 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십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그 저기 이 지역은 너무 넓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떤 그 지역적 특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는 찍어서는 어려운 것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이 네. 이제 공화당은 대도시, 네. 저 민주당은 대도시, 대도시. 이제, 예. 그다음에 공화당은 이제 농촌 아주 인구 적은 소도시 예, 중심. 교회 도시. 근데 이제 그 중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대도시의 그 인근 지역, 위성 도시 뭐 이런 쪽이 이제 가장 살기 좋거든요. 미국에서 네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백인들의 어떤 이제 중상층의 어떤 그 인구 분포가 상당히 그 좌우합니다. 네네. 선거 결과를. 근데 여기에서 지금 3% 정도 민주당이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대선에서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5%를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역전돼 가지고 지금 민주당 우세 상황이 지금 이제 연출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네.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은퇴 사유 중에는 그 왜 내가 은퇴를 하느냐 하는데 이제 뭐 고령이다, 뭐 건강상의 문제다, 네. 스캔들이 있는데 자기의 그 행복한 가정 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난 이제 그만하겠다. 내 가족과의 나의 시간을 삶을 많이 보내겠다. 위해서. 특히 네. 어린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겠다고 그 지금 라이언 하원 의장이 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그분은 뭐 앞으로 정치적인 앞으로 차세대 주자라고 그랬었잖아요. 주자라고 하고 50대 초반이고 네. 나이도 지금 젊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로 지금 포기하겠다고 했죠. 근데 네. 그 저도 워싱턴에서 보니까 네. 이 세상에 미국 하원 의원처럼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아하, 그럼. 2년마다 선거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2년마다 선거를 하니까 주말마다 이 지역구를 가야죠. 지역구를 가야 그것도 돼요. 우리처럼 뭐 차 타고 가깝죠. 몇 예, 시간 뭐 가는 게 아니라 KTX 타고 비행기 갈 수는, 타고 예, 그게 여덟 아니에요. 시간까지 6시간까지 가야죠. 네. 그다음에 지역구 자체의 이 면적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뭐 넓기도 예, 하고요. 넓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처럼 뭐 이 국회 투표 출석률이 이게 뭐 문제가 되고 우리도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다 예. 95%입니다. 해외 여행도 예. 못 갑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소위 이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자기가 기여하겠다는 그런 충성심과 그런 정말 어떤 의무감이 없으면은 네. 이게 못할 직업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하원 의원이 이제 3D 직업이 돼 버렸군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예. 정말 가족하고 보낼 시간이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미국 또 제가 네, 네. 캐나다에서 대사를 했는데 캐나다 예. 의원들이 그런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동의를 해주실까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으로들 만나보면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구 가야죠. 뭐 장례식 저 모든 상가 쫓아다니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공천 때 경쟁률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 자진해서 반납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임기를 미국처럼 2년으로 줄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자주 이렇게 선거 평가를 준비만 안 하면은 대한민국도 미국도 사실 국회의원처럼 좋은 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미국의 하원 의원들은 이렇게 하드잡이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나 저 개인 삶을 위해서 이거 정치 안 하겠다라고 그만두시는 분이 많다라는 상황. 이건 미국에서 살아보시고 직접 연구해 본 분들 얘기니까 그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탈환이 굉장히 큰 승리라기보다는 현재 공화당이 하원 상원에서 다수당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원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네. 다수당이 된다 그래도 현재 235대 193의 구도를 민주당이 다수당 50% 이상의 하원을 장악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까 민 교수님께서도 잘 이야기하셨지만 미국 역사상 지금 현직 대통령의 집권당이 이긴 게 3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진다 그래도 역사상으로 이게 뭐 내가 원래 특별히 그런 거예요. 잘못해서 중간 그런 게 투표는 아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이 되는 정도면 거예요. 국민의 신임을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나중에 이제 북핵 문제랑도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러시아 선거 개입 스캔들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굉장히 강하게 예. 제기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하원에서 절대 과반수가 3분의 대통령 예. 하원은 절대 과반수입니다. 절대 과반으로. 상원은 이제 3분의 1인데 예. 하원에서 218명이 소출을 예, 예, 해야 소출을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그게 상원으로 넘어가고 그럼 상원에서 3분의 2 의원이 이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 파면이 되고 부통령이 네. 이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3분의 2면은 67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불가능하다고 예, 예. 보죠. 그러니까 하원에서의 예. 218, 그다음에 상원에서 67석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요거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죠.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될지 그거는 그냥 노입니다라고 정리해도 큰 예, 제가 문제 없겠죠? 정리해서 드린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선거 결과에 네, 따라서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하원의 우리나라 국회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는 헌재 가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미국은 상원이 하는데 상원의 3분의 2를 공화당이 뺏길 일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다 까먹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뮬러 특검이 지금 1년 반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실도 저희는 까먹어서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특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도덕적으로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민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사실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승자 독식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좀 설명을 좀 시청자들한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의 어떤 의석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들 위원장도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네. 미국은 승자 독식제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다 가져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하원의 모든 그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 의원이 중진 의원이 하게 되는 것이죠. 단 한 석이라도 이기면 그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다 가져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제 네. 그리고 또한 하원이 중요성이 있는 부분은 뭐 대외 정책보다는요 국내 정책이 있어서 예산 예산이죠, 관련된 예산. 모든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이제 미국이 건국될 때 하원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했고 네. 상원은 이제 주 의회에서 간접적으로 그 권고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네. 어떤 정당성이 하원의원에 더 있다 이러한 그 중요성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하원의원에다 그러한 중요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러한 전통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중요한 법안들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법안을 이제 뭐 막는 법안도 만들 수가 있을 네. 거고요. 그것이 이제 상원을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그러한 정치적 상징성을 보일 수 있고 또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정책에 있어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 여지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사님 보시기에도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식 이 정책은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제동이 안 걸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세 지장 없다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까? 저는 좀 후자 쪽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 뭐 어떤 그 정치 스타일상 네. 지금 트위터 정치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그 트위터를 통해서 이 유권자나 어떤 국민들을 먼저 파고들고 네. 그걸 이제 힘으로 해서 의회에다 이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제 이런 식인데 네. 그런 스타일이 바뀔 것 같지 않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뭐 대승을 해서 뭐 수십 석에 그냥 그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차지하기는 어렵고요. 네. 뭐 지금 23, 4석만 움직이면은 이제 거의 비등하게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이 이제 뭐 어떤 다수를 차지하는데 네. 이런 것을 또 이제 그 선거가 끝나면 정치 평론가들 뭐 이렇게 각 정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것은 관례적인 승리다. 그저 뭐 아까 40몇 번 중에 뭐 40번 정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그거는 뭐 트럼프가 꼭 진 거 아니다. 졌다고 할수 없다. 이런 그 평가가 예. 내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지금 시작한 여러 가지 이 대내외 정책을 아마 그대로 밀고 가겠다. 그럴 그래서 가능성이, 2020년에 대선 전략으로 이끌어 가겠다. 예. 그것은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 예. 또 이제 뭐 각 여러 가지 이민 문제,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뭐 우리가 예. 신호로 봐야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후보 이제 지원 유세를 가는 거를 잘 보면은 그 자신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재선할 때 꼭 필요한 스윙 네. 스테이트,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구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유세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선을 예. 준비하는 이제 과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거죠.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게 뭐냐면 아까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네. 그 밥 우드워드의 제 공포에도 나오지만 공화당의 그런 기득권층 그리고 의원들이 도와주질 않았거든요. 맞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거는 그런 이게 양당 제도를 건너뛰어서 직접 불만이 가득한 유권자들을 아우렀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는 공화당한테 빚진 것도 없고 또 부채 의식이 없어요. 부채의식도 기본적으로. 없고 공화당에 기댈 그런 의사도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때 대선 기간 동안에 각을 세웠던 테드 크루즈 텍사스 네. 상원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경선에 굉장히 나왔었던, 싸워가지고 예. 뭐 내 아내랑 당신 아내랑 뭐 비교하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네,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국 정치가 격이 떨어졌냐 이런 예. 스캔들까지 그때 났는데 기억이 나요. 내 와이프가 네 와이프보다 이쁘다 예, 뭐 그 서로 이랬잖아요. 하고 막. 저 그 뭐.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을 하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근데 그 예, 있을 유권자들이 수 없는 내키더라고요, 발언을 이게 또. 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그 후보가 인기가 확 올라갔죠. 예.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에 식상을 했거든요. 예. 우리나라 대선 때도 모 후보가 굉장히 돌발 발언을 해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네. 결혼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국가가 재정을 써야 된다 이런 네, 발언도 네, 하고. 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테드 크루즈 상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유권자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십시오 이런 네,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네. 근데 워낙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경제가 좋아지니까 예. 결국에는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재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에 유세 지원을 했어요. 예. 요청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가가지고 이제 테드 크루즈 후보랑 나랑은 좋은 사이다. 더 예. 이상 테드는 거짓말장애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거짓말장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죠. 예. 이제까지는 거짓말장이었다. 트럼프는 하지만 이제 반대는 아니다. 거짓말로 전부 네. 그렇게 예, 간주하고 나랑 반대하면 그 뉴스에서도 예. 이제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페이크 뉴스로 가짜 뉴스라고 뉴스로 그러고. 전부 예. 규정을 하죠. 아주 우리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미국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한 이런 이 찬반 논란 속에 지금 선거는 진행 중에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이미 트럼프는 트윗 써놨다고. 내가 이겼다.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이겼다고 트윗을 써놓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이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분석은 좀 해야 되니까 요거 하나는 좀 짚고 가보죠. 미국이란 이 나라의 그 선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게 인종별 분석, 성별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특이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민 교수님, 핑크 웨이브?
이번 선거에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다들 들어보셨죠? 핑크웨이브. 네, 그 얘기는 지금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 중에 이 미국의 그 성별 차이가 그러니까 예. 여성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퍼센트가 58%. 58%. 그러니까 네. 여성들은 너무 높습니다. 반 트럼프란 얘기죠. 네, 지금.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너무 여성 비하 발언, 뭐 여성 혐오 이런 그 의견을 많이 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화나 있는 거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는데 클린턴 후보를 네, 그게 안 떨어뜨렸다. 됐고, 그래서 예. 지금 여성들이 더 결집하는 그런 추세고요. 남자는 지금 33%가 공화당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적죠. 예. 그러고 이제 지금 남성이 민주당 지지하는 건 42%. 그다음에 공화당 지지하는 건 50%. 오히려 역전이 돼 있죠. 역전이 돼 그러니까 있네요. 이건 그 과거에 정말 이렇게까지 크게 네. 그 차이가 난 적이 없는 정도로 지금 여성들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요. 예. 그런 지금 그다음에 이번에 역대로 최대의 여성 후보들이 지금 나섰습니다. 하원 의원들. 네, 하원, 상원 해가지고 예. 지금 257명이 지금 나섰는데 한 후보자가 그렇게 여성들이 네, 많습니까? 이제 나서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당선될려는지 아마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선거에서 여성의 적은 여성이란 얘기도 있고 또 네. 여성 지지자들한테 찍혀서 그 유권자들한테 속된 표현으로 찍혀서 성공한 후보가 없다는 말이 막 교차하기는 하는데 네. 미국의 그 핑크 웨이브 이번에 얼마나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상당히 좀 파괴력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대목은 좀 트럼프한테 불리한 대목인 거죠. 그렇죠. 핑크 네, 웨이브는. 네, 그렇죠.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50% 이상 차이로 승리를 하든 네. 박빙의 승부를 해서 1%로 승리하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핑크웨이브 여성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잃는 의석수는 뭐 그 동일할 투표율에 것이다. 상관없이 동일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원에서 그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은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도면 우리가 승리했다. 네. 하원에서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 상원에서도 계속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선거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예. 특히 상원의 대부분의 의석은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이 그 현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 대승을 한다 그래도 해도. 결국에는 그 본전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결국은 여성표가 이 하원의 변수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상원에서는 대세의 차이가 없다라는 분석이 가능해지는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이번 여성들에게 중간고사. 그토록 미움을 받으면서도 여성표가 결과적으로 의석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희한한 상황이 좀 됐다라는 설명드립니다. 민 교수님, 그 조기 투표 미국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땅이 좁아서 그런지 조기 투표 그러면은 이제 미리 이제 놀러 가느라고 하는 게 조기 투표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인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도 많지만요. 그 우리나라랑 경우가 많이 비슷합니다. 이제 미국도 놀러 일단 가려고 먼저 놀러 나가나요? 가는 것보다 이제 개인의 사정이 있겠죠. 이제 네. 투표 날 이제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자기의 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에 처음에 저희가 모두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중간 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을 제고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네. 이제 그 사전 투표, 투표를 조기 했는데 투표를 만드는 거죠. 올해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어이구 자막 보니까 3,1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지난번 2014년 중간 선거보다 이제 벌써 이제 그 지나쳤으니까 그러니까 2014년은 2,4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년 열기가 전에 비해서는 벌써 1,000만 명 이상이 했네요. 700만 명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이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이번 사전 투표가 그 열기가 좋은데 과연 그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네. 민주당 지지자인지 공화당 지지자인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가늠이 안 됩니까? 그렇죠. 저희가 집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도가 나오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
트럼프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그 공화당 지지층 결집 효과도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어느 정도 상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요거는 두 분한테도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이제 결국은 정체가 이른바 샤이 트럼프냐 아니냐 이제 그걸로 결판이 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샤이 트럼프 현상 이번에도 나올까요? 아니면 이번만큼은 그 샤이 트럼프들이 정말 좀 이성을 좀 되찾을까요? 네, 그 지금 선거 그 유세 초반부터 사실은 공화당이 좀 몰렸거든요. 네. 민주당 그 바람이 조금 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선거가 지금 일이 가까울수록 지금 다시 샤이 트럼프가 결집을 하고 해서 예. 공화당 민주당 격차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게 그럼 막 언제부터 추세는 시작이 맞군요. 됐는가 하면은 그 캐노벗 그 대법관 청문회 때 때부터 예. 그 이제 공화당을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하고 언론에서 하고 여성들이 예, 많이 예. 하고 그다음에 그 청문회 과정이 아주 상당히 그냥 좀 진흙탕이었잖아요. 진흙탕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통과했죠. 이제 대법관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화당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결집을 해서 네, 트럼프를 네. 계속 위기의식이 생겼군요. 이게 위기의식이 좀 생겼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좀 나오는데 과연 지금 이 조기 투표, 사전 예. 투표가 보통 미국의 중간 선거 투표율이 30대 후반. 그렇죠. 지난 매우 낮죠. 2014년에 그게 제일 37%였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제일 낮았대요. 네, 뭐 그 정도인데 지금 이번에 그 대선 때는 60%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때. 그러니까 예. 거기에 육박해서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결집을 하면은 확실히 이건 올라가긴 하겠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발 같습니다. 대목이 아주 제일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전 투표의 저 성향 분석이 결국은 저게 샤이 트럼프 표일까 아니면 반 트럼프 표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봉 교수님은 어느 쪽에 한 표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투표함을 열어봐야겠죠. 근데 예. 이제 투표 열기가 지난 2014년보다 높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2014년에 또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그래서 2014년보다는 지금이 열기가 있다 그러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특별한 현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의회 선거 덕분에 의회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이게 유권자랑 직접 소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양당 간의 경쟁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가 뭐 기대를 하거나 이제 도움을 받거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로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다. 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중간 선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미국 바깥에서 미국 중간 선거 결과를 제일 관심 있는 사람 3명만 꽂으라면 누굴까를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봤더니 1번 김정은, 2번 시진핑, 3번 문재인 대통령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민 교수님 동의하세요?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십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순서 동의합니다. 바뀌었어요? 예. 누가 제일 관심 있을까요? 시진핑일까요? 저는- 김정은일까요? 순서도 똑같네.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보세요? 예, 예.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한반도와 이 동북아 특히 미중 관계 북핵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우리하고의 연관성.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관심 있게 이 결과를 지켜보실 것 같아요. 우리 청와대도. 솔직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기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이겨서 좀 견제하기를 바랄까요? 저는 대사님이 지금 수석님이시라면은 그 위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망을. 네, 뭐 아무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트럼프 현직 대통령하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정상회담도 여러 번 하셨고 또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뭐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공통 분모를 만들어 오셨기 네.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는 정책의 계속성을 위해서는 네.
뭐 이 공화당 정부 계속 좀 이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트럼프가 그다음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났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과거에 이 문제를 담당할 때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더 적극적인 잘될줄 알았잖아요. 어떤 예. 접근 정책을 좀 할까 했는데 굉장히 그때는 뭐 지지부진했거든요. 오히려 무슨 뭐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으로 공화당은 원래는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하는 그랬죠. 정당인데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김정은과 만나고 네. 지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예상 밖이었지만은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공화당 정부와 계속 잘 되기를- 교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 봅니다. 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우리 청와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승리를 바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저는 그런 예, 좀 예. 의견- 뭐 제가 그렇게 정리를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테니까. 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 김정은이라면 김정은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대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미국 국내에서 그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근거를 존중을 하고요. 이제 우리 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 있는 게 대외 정책이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대외 정책을 큰 틀로 두 개로 나눠 보면 외교안보 정책과 통상 정책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사님 말씀해준 건 이제 외교안보 정책이죠. 예. 이제 외교안보 정책, 북핵 문제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탑다운 모델 그리고 지금 최대 관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가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평화 체제라든지 비핵화 그거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여당 집권당이 승리를 해서 지금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죠. 네. 근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측의 그 입장에서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협상의 파트너로 있는 것이 그래서 일관된 정책을 취해서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는 게 필요할 테니까 아무래도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이제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되겠죠. 예. 반면에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의견이 다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공화당 대통령 즉 자유무역주의를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공화당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민주당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어떤 그 관세 부과, 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그다음 네.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네.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이제 그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톤을 좀 다운시켜 주는 것도 나쁜 그런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네요. 대통령 입장에서 외교안보 수석과 경제수석을 나란히 앉혀놓고 두 분 입장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떤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외교안보 수석은 트럼프가 공화당이 이기는 게 유리합니다 대답을 할 거고 경제수석은 민주당이 조금 이겨서 그 견제하는 게 좀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봉 박사님은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저는 북한 정권이 예. 그 아주 큰 전략적인 실수를 두 가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선거 전에? 와 관련해서 예. 무엇보다도 중간 선거와 미국의 대북 정책관의 그 연관성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북한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중간 선거는 그 하원 의장을 11년 한 팁 오닐 그 의원이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정치는 로컬, 지방이다. 네. 미국의 중간 선거는 아무리 북핵 미사일 위협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엄중한 위협이긴 하지만 중간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 지역구의 특정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굉장히 지방의 그 중요성이 있는 선거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1월 6일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승리를 해야 되겠고,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당하고 행정부, 그다음에 공화당의 승리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연관성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오판을 했고, 또 이게 선거가 이제 큰 아젠다,
국가 안보 이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큰 나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판해가지고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꼭 이겨야겠고 그 강박 때문에 대북 정책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세게 나와도 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 정권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아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좋은 증거가 뭐냐면 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이제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에 만나요, 뉴욕에서. 이틀 8일 후입니다. 날 예, 한다고 예. 네. 발표했던 중간선거 결과 나오고 네. 48시간 후에 합니다. 하루 뒤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김영철 방문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틀 후에 중간 선거 결과를 다 소화해 가지고 네. 우리가 대북 정책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겠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결과하고 북핵 당신들 상관이 비핵하고 없습니다. 상관없다 이런 상관이 입장이란 없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늘 갔어도 그렇고 일주일 전에 갔어도 그렇고 대답이 달라질 중간 수 선거 이틀 후에 가도 그렇고 2주일 후에 왔어도 네. 미국의 기본적인 그 대북 정책 입장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것을 중간 선거의 승리에 목을 매달아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결국엔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오판을 했고 그래서 지금 북한 정권의 대미 협상력이 굉장히 약해졌다. 네, 네. 이것이 만약 김영철 부위원장의 속셈이자 조언이었다면은 아마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어떤 큰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북한 정권이 미국을 상대할 때 포인트맨은 김영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말 수 없다. 봉 박사님 굉장히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이것이었었습니다. 임 대사님한테도 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북미 역사 이제 8일 날 시작이 되면 중간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서 하자라고 상황을 질질 끌면서 비핵화 협상을 시간을 끈 측면이 좀 분명히 있는데 자, 그 오판이라고 지금 봉 박사님 지적해 주셨고요. 대사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면이 있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이 지금 북미 간의 그 핵 협상의 동력은 조금 약해졌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미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이제 조금 있다. 보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우리 이 남측 방문 문제 또 그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이것들이 그 과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뭐 아주 짜임새 있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네. 느슨해질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봉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항상 오판을 많이 해요. 네, 미국에 의대 서로 서로 협상할 오판을 때는 할수 서로 있죠. 오판을 예, 하고요. 예. 또 초기에는 뭐 그냥 그 기대감이라는 게 하늘을 찌를 그랬었죠. 듯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6월 12일 날 했던 그 북미 정상회담 예. 역사적인 회담 하면은 북한이 다 손들고 그냥 지금 핵무기 만들었던 거 다 미국으로 반출하고 반출할 줄 뭐 알았- 해서 예. 그냥 급진절한 줄 알았죠. 종전선언 다 되고 그 이어서 평화협정, 북미 뭐 수교하는 줄 협상 다 알았잖아요, 되고 그때. 뭐 수교되고 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뭐 그분은 그 이러한 사안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내용에는 큰 관심이 없다 없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유리할 것인가 이런 걸 따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크게 유리할 것 같지 않고 하니까 이제는 그 뭐 북한이 이러한 그 비핵화 뭐 시간 얼마든지 주겠다, 10년 주겠다 네. 예를 들면. 근데 그 전에는 제재 안 푼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고삐를 잡는 것 같은데 예. 어떤 면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런 생각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오히려 북한이 좀 몸이 달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예. 이번에 그 폼페오하고 이 김영철 협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추가 질문 좀 네. 드리겠습니다. 중간 선거만 끝나고 나면은 북미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라는 전망과 달리 오히려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늘어지면 어느 쪽이 손해입니까? 미국이 손해 봅니까? 북한이 손해를 보는 겁니까?
지금 그 미국과 북한 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급한 불은 껐다 이런 그 서로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서로가. 하면은 그 6월 12일 날 그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예. 앞으로 한미 그 연합훈련은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은 소위 핵 전력 자산을 가지고 북한의 영공까지 침투해서 다 내려다보면서 언제든지 너희는 우리 손 안에 있다 이런 그 위협을 안 하겠다는 이제는 건데. 포기한 거거든요. 어떤 예. 면에서는. 네. 그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선 ICBM 훈련, 저 테스트, 네. 그다음에 미국을 겨냥한 하여튼 예. 뭐 이 발사, 미국으로 뭐 그다음에 날라올 일은 없는 핵 거예요, 실험 이제. 이런 거 예.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위협은 없어졌거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이 정도면 상당히 됐다. 뭐 이런 그 초기 단계의 어떤 그 서로 만족은 이게 좀 균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는 길 뭐 천천히 가면 너희는 뭐 우리가 도와줄 거 네. 늦어진다.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만 좀 초조한 거죠. 우리, 예.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몸다는 건 우리 문재인 정부만 몸이 달고 시간만 가고 이게 되는 일은 없고 뭐 이 남북 경협도 지금 제동은 계속 걸린 채로 진전은 없을 거고 말씀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끌어지면 우리 정부만 몸이 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그 중간 선거의 주요 의제는 미국 국내 정책이라는 거라는 그 본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예. 북핵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북한과 미국이 이미 그 잠정적으로 이제 그 데드라인을 본 것이 트럼프 대통령 그 첫 번째 임기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이다. 그걸 그 안에 어떤 주요 비핵화 성과를 거둬서 네, 북한 쪽에서도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간 선거는 그 가는 과정에서 타임라인을 본다면 이제 그 2년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비핵화 조치에서 그렇게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 선거가 들어와 있지만 올 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초기 단계 협상이 돼야지만 그 이후에 로드맵이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북미 간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가 뭐 중간 선거의 주요 이슈는 아니지만 네. 잘못해서 악재가 터져 나오면 아무래도 중간 선거에 여론몰이할 때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잘 두고 성과가 나오면 그것이 주요 이슈는 아니겠지만 경제 성과와 더불어서 내가 외교 분야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또 그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그 6월 달에 그 싱가포르 그 회담 이후에 지금까지의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초기 단계의 성과를 내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런 타임라인에서 보건다면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대내적으로 병력 노선을 폐지하고 이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나서겠다고 공표를 하고 나왔는데 네. 그거에 따른 어떤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독재 국가긴 하더라도 대내적으로 정치 역부이 불 수 있고 네. 공고한 어떤 리더십에 어떤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죠. 그러네요.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박 박사님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북미 협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비관적 전망하시네요? 네,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네, 네. 네. 그러시죠. 그 옛날에 그 종이 달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 달력 넘어가는 소리 좀 들어가면서 살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8년이 지금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달 안에 신년사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2019년 1월 1일에. 네. 그 내용이 뭘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것이고 머릿속이 복잡해졌겠네요. 그렇죠.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그 조그만 로켓맨이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완전 파괴를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달려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자기가 어떻게 변할지 뭐 예측하지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자 이런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미국 중간 선거 이제 시작됐고요. 오늘부터 4월 동안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한 모든 것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7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충돌이 심합니다.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삭감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 의원들. 하마터면 주먹 다짐까지 갈 상황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는 어제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8조 5천억 원 규모인 공공일자리와 남북협력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보수 야당과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여당의 충돌은 회의 내내 계속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악화가 될 건가 이걸 걱정하는 전문가들하고 국민들이 많단 말이죠. 야당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좀 자신감 있게 좀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하시고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 나오게 하는 재정 운영과 정책을 펴는 거는 추호도 흔들림 없이 가는 길이고요.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몸싸움 직전의 볼썽사나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중요한 뉴스만을 모아서 보는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매 눈으로 뉴스를 짚어주시는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싸우는 거는 보셨고 예. 막 싸우다가 왜 막말해 그러면서 또 나가서 붙을래 뭐 이런 그렇죠. 저 누구예요? 어느 의원인지 확인됩니까?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면 예. 장제원 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의 그리고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 박완주 네, 의원이 두 분이 저렇게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막말에 아유 가깝죠. 저런 험한 말들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그러니까요. 주고받으시면 어떻게 그래? 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저런 말을 예. 하면 안 되는 거 한판 붙을래 뭐 주먹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래 이런 표현도 썼고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국민들 아니죠. 보기에. 진짜. 그럼요. 예. 저거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저런 막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뭐 정상적으로 정말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지만 저게 지금 저렇게 무슨 한판 무슨 조폭도 아니고 저런 말을 쓴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이 뭐 저 우크라이나처럼 막 주먹 다짐하고 막 날라다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그렇죠. 적은 없는데. 네. 말로 아니, 저렇게 그래도 하는 말이라도 거죠. 네. 말이라도 저런 뭐 한 주먹도 안 되면서 뭐 그렇죠. 뭐 나와서 붙을래 그렇다고 저 국회 뭐 마당 가서 뭐 멱살잡이하고 싸우실 거예요.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 저런 말들이 결국 국회 품격을 에이. 떨어뜨리는 거니까 에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예산 가지고 정말로 조목조목 따져야죠. 그렇죠. 그게 제일 일자리 중요하다고 예산이 이게 보입니다. 진짜 이게 제대로 생산으로 이어지는 일자리냐 예. 아니면은 그냥 공중에다 흩뿌리는 그냥 이 증발되는 예산이냐 국민의 세금이니까 잘 따져보자. 그렇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접근했으면 맞죠. 좋겠어요. 그럼요. 예. 교수님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의원님들한테. 이제 만나면 얘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래도 예. 반가운 소식이 예.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사실은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그랬었죠. 1년 맞습니다. 반 만에 그래도 드디어 열리긴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 열려서 소식 좀 한번 18일 전해주시죠. 1차적으로 뭐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협치의 어떤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8개월 만에 결국 이제 열매를 맺게 된 거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사실 저희가 처음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에 야당 원내대표들하고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얘기를 해서 이제 결국 11월에 3개월 만에 네. 결실을 맺게 된 건데 예. 물론 뭐 첫 번째 만남에서 서로 의견이 이제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그거는 뭐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만남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웠어요. 부드럽고 예. 생산적이었다. 그랬었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뭐가 합의가 됐습니까? 가장 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탄력 근로제예요. 예. 탄력 근로제가 가장 눈에 띄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52시간밖에 일을 못하게 돼 근로 있잖아요. 시간을 단축하라고 했더니 그랬었죠. 예. 그랬더니 일부 사업자에는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게 업종별로요. 일을 많이 하는 계절이나 달이 있고 또 네. 일이 좀 없는 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52시간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일이 없는데도 사람이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예. 일이 있는데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아하.
탄력 근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많은 기간 동안은 64시간,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근데 그게 지금은 3개월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만약에 뭐 에어컨 기사 네. 이런 분들은 여름에 여름에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겨울에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예컨대. 예. 그러면 이분들은 여름에는 64시간 동안 일할 수 있고 겨울에는 조금 줄여서 일을 하고. 그러면 네. 총량으로 하면 52시간인데 네. 계절이나 시간별로 일이 많은 쪽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해 주는 그게 현재는 3개월로 제한돼 있어요. 네. 이걸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네. 일정 부분 합의가 됐습니다. 연간으로까지 지금 연장이 가능해졌습니까? 그렇죠. 예, 연간 그렇게 좀 합의를 했어요. 예, 이제 법을 합의를,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예. 합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또 하나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동수당 네. 10% 그러니까 상위 10%는 지급을 안 했었는데 100%다 줘버리자로 주자. 합의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합의가 예. 된 거고. 골라내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고 예.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선거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원래는 이제 그 내용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 네.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데 18세 이하로 낮추자. 네. 18세까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고려해 보자. 물론 그건 합의된 거는 18세 이하도 참여하게 하자라는 것이고요. 네. 18세까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제 개편은 이제 논란이 워낙 많으니까 전향적으로 합의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왔었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18세 이하로 선거 연령을 낮추자라는 데에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했습니까? 뭐 선언적으로는 합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선언문 안에 그 들어가 있으니까. 원론적으로는 원론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것도 물론 법을 고쳐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수는 없지만 없는 거예요. 합의문에 그렇게 포함이 돼 예, 있었어요. 탄력 근로제도 6개월에서 1년 6년, 사이로 6년. 늘리겠다고 하는 것도 선언적 합의인 그렇죠. 것이지 현재까지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입법 사항인 거죠. 그렇죠, 입법 사항이죠. 네, 근데 네. 부딪혀지는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원전이에요, 원전. 원전. 에너지 정책. 예, 근데 그건 합의 안 됐죠. 합의 안 결국.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수 야당에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해달라 폐기해달라 주문했고 그렇게 했었죠. 예. 대통령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명확하게 이렇게 못을 얘기한 거죠. 박으셨어요. 예, 예, 그건 이제 예. 완전히 의견이 다른 부분으로 아예 들어가지 않았죠. 탈원전 문제는 두고두고 계속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경제가 좋을 때는 탈원전도 괜찮은데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탈원전하면 어찌됐든 중기적으로 전기값 올라가는 거는 불가피하다라는 게 상식으로 돼 있어서 예, 맞습니다. 잘 합의가 잘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부분은 좀 합의가 안 될 것 같고 대통령도 명확한 것 같아요. 탈원전은 네, 뭐 네. 대통령이 정책이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다. 네. 선을 그으셨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거는 다 합의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합의된 거 안 된 거 보면 여야정 협의체가 여야 협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는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상설적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이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또 얘기하셨냐면 물론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모이지만 중요 현안이 있으면 중간에도 또 만납시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 좋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여야가 의견이 다른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풀 수 예.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또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야 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는 계속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질문이 예. 정치권에서 좀 표현은 조금 거칩니다만은 목구멍 챌린지라는 게 생겨서 그게 그렇죠. 동영상이 유행이라는데 그게 뭡니까? 그 화면 좀 보시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뭐 아이스베킷 챌린지라고 잘 아실 텐데. 아우스베킷은 이렇게 얼음물 뒤집어 쓰는 거죠. 세레머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지금은 근데 조금 뭐 저건 아니고요. 뭐냐면 잘 아시는 거지 이성권 위원장이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구멍에 뭐 냉면이 넘어가냐. 네. 근데 물론 그 진위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야당 의원들 지금 이현주 의원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냉면 먹는 모습을 챌린지 형태로 연달 릴레이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렇게 지목하는군요. 그렇죠. 예. 이현주 의원이 먹고 다른 사람도 지목하게 되거든요. 네. 그 김진태 의원이 했고요. 그거를 또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딴 사람을 지목하면 또 그 사람이 하고. 그래서 거고. 냉면이 목에 잘 넘어간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이제 이성권 위원장의 그 냉면 발언을 공격하기 위한 또 우리 이제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릴레이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정치적으로 저게 어떤 보수 야당 입장에서 예. 저게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얻을지는 그건 좀 또 미지수기는 그건 해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희화한 거 아니냐는 그런 예. 비판도 있고요. 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 여론은 저렇게 그러니까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경우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루게릭병에 대한 예, 관심을 그렇죠.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한 건데 이거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네. 바람직하냐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게 지속이 될지 저러다 말지 한번 좀 지켜보시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예. 나와서 이현주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 이현주 의원이 뭐 저 지역구 옮기고 정말 부산으로 내려가고 이러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거의 이제 정치판에서는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영도로 갑니다. 부산 영도. 영도여고 출신이죠. 예, 영도여고 출신이고요. 김무성 전 대표가 출마를 안 하기로 선언했으니까. 예, 거기가 김무성 지역구거든요. 무주공산이 돼버렸군요. 무주공산이 된 거죠. 예.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현재 지역구를 갖고 있는 곳에는 가망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원래 영도 출신이었고 네. 거기 지금 무주공산이 됐으니 예. 거기에다 깃발을 먼저 꽂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우클릭 행보를 보면 화면에 나옵니다만 보수 정치인 변신의 이유, 민주당 장악 운동권의 거부감 때문이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천재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예. 시대의 우파 만들고 싶었는데 바른미래당 시도는 실패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택을 명확하게 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이현주 의원이. 네. 예, 그래서- 정치적 스탠스를 정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 제가 볼 때는 우파를 완전히 우클릭했다고 그래서 보여집니다. 신보수 아이콘이라는 예, 별명도 맞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만들어가는 측면도 좀 것 같아요. 있군요. 예, 이현주 의원의 이적설 예. 다 그런 이제 그런 심정적 전략적 그런 이게 있다고 생각해서 저 그 냉면 세러머니도 그 중에 일환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반대편에서 또 예. 이 홍준표 전 대표의 키즈라고 돼 있는 강현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또 연일 강성반원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그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그냥 강현재 뭐 대변인이라고 했나요? 뭐라 이거 아무튼 강현재 변호사, 강현재 네. 변호사가 당협위원장은 반납했죠. 당협위원장 반납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세게 나오셨구나. 세게 나왔죠. 그래서 예. 저 글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뭐랄까요, 찹찹한 생각도 들고 네,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왜냐면 저거는 예. 뭐 본인의 주장이긴 하지만 최진봉 교수님이 차마 읽지를 못하시네. 예, 예. 그냥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예, 읽으시라고 예. 얘기하시고 뭐 예. 홍준표 키즈다운 또 스탠스를 또 명확하게 굳히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분은. 그러니까 저분도 사실은 바른미래당에 있다 간 거 아니에요.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런데 이제 네. 홍준표 대표를 따라서 간 건데 예. 저런 발언을 내놓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얘기 나누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당협위원장 만드는 그러니까 그 선택하고 네. 그다음 인적 청사하는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그게 뭐죠? SNS SNS 활동. 예, 활동. 두 번째 네네. 지지율인데 지지율. 지역구에서 예. 해당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아하. 당 지지율보다 본인의 지지율이 낮으면 탈락이에요. 예. 그다음에 SNS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정부나 아니면 여당을 비판하는 거 얼마나 잘했느냐 네. 이거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중앙 언론의 노출도가 얼마나 했느냐. 노출도다. 근데 사실 저렇게 SNS를 강하게 쓰면 언론의 노출도가 더 높아져요. 그렇죠. 점점. 기자들은 또 기사를 쓰니까. 그렇죠. 강하게 얘기할수록. 그러니까 그게- 한국당의 인적 쇄신 기준하고 저런 이 강성 발언들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분석을 네. 하시는 거예요. 이현주 의원도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한국당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서 얼마가 기준이 되면 탈락을 합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하위 20%를 탈락을 시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하위 상태예요. 20%. 예, 그러면 예. 이제 점점 경쟁이 세져가지고 하위 20%에 안 들어가기 안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발언들이 세질 세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네요.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실수하게 돼요. 발언이 세지게 되면 이제 막말이 되거나 오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런 기준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네. 중앙 언론에 노출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노출할 수 있지만 네. 또 부정적인 막말을 통해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자유한국당의 쇄신이나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약이 될지 독이 독이 될지는 될지는 모르는 좀 더 거죠.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기 예. 때문에 정치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버하는 순간 점수를 잃기 그럼요. 때문에 그럴 수가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예.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요새 보수 야당 쪽 인사들이 왜 강성 발언이 이렇게 점점 세지나 하면은 설명은 되네요. 그러니까요. 왜 세지는지 속 예. 사정은 알겠네요.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교체의 세 네. 가지 기준 중에 SNS와 중앙 언론 노출도를 와 지금 있다. 보고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이 예. 강하게 나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자유한국당 참 내용이 참 복잡하네요. 예. 그런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최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긴 예, 예. 했지만 이 얘기 하나만 좀 걸거든요. 예. 그 이른바 그 양진호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그렇죠. 양진호 회장에 대해서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분 뭐 경찰 수사 받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 회사의 수익 구조가 지금 이렇게 새로 막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잘 모르시니까 그게 뭡니까? 이거 핵심이. 그러니까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뭐와 뭐의 카르텔이에요? 뭐가 뭐의 카르텔이냐면 올리는 사람. 예를 들면 이제 PTP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예. 사람이 이제 웹 하드도 하고 파일 나르는 여기다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사람 있고 있고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돈을 내요. 예. 그러면 올리는 사람과 그 올리는 마당을 마련해 준 플랫폼 사업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양진호는 플랫폼 사업자죠. 네. 그리고 헤비 업로드라고 해서 업로드 하는 사람은 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익을 나눠 먹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돈을 내면 그 돈을 몇 대 몇, 3대 7, 7대 3, 뭐 이건 뭐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나눠 먹는 과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양진호가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돈벌이 수단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아니요. 전부 다 야동이죠. 야동이죠. 불법 야동이었다, 야동이죠. 음란물이었다. 그렇죠. 예. 에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뭐 요즘 어디 문제가 뭐가 되고 있냐면 한국 그 콘텐츠들, 한국 몰래 동영상을 찍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뭐 영화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 설치해가지고 또 화장실에 이런 데 설치해가지고 그건 불법 중에 진짜 제일 나쁜 거죠. 근데 불법인데. 그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찍은 것들이 불법으로 자꾸 걸리니까 중국 사람들이 찍어온 걸 또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다 돼서 예. 그 얘기 다음 시간에 자세히 예. 좀 해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러시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정말 고대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김정일과의 교차 방문을 통한 평화 정착을 희망했습니다. 아쉽게도 김정일은 결단하지 못했고 아들 김정은은 핵무장을 완성했습니다. 서울 답방, 그렇게 어려운 근본적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선결 조건이 휴전선 이남의 한국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의 미국에 있습니다. 북미 관계 진전 없는 서울 답방, 아버지 김정일이든 아들 김정은이든 실익이 없다고 봤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 정확히 핵심을 찍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비핵화 진전 없는 북미 관계 개선 무의미합니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미국의 이해 관계는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결고리의 첫 발은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입니다. 서울 답방 첫 시도도 아니고 원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연내 성사를 전제로 준비하는 건 당연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한국 정부도 미국의 힘을 보태는 게 순서라고 믿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